시작하도록 할게요. 민사소송법 처음 배우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실체법에 따른 권리보호를 절차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마련된 거고 하니까 너무 어렵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분쟁이 생겼을 때 이제 분쟁이라는 게 권리 반대 입장에서 보면 의무자, 이쪽 권리자 이런 것에 대해서 권리를 이제 확정을 해야 돼요. 분쟁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권리를 확정하는 것은 당사자끼리 타협이 되면 오케이 되니까 괜찮은데 그게 안 되니까 분쟁을 해결을 구하고자 그 분쟁이라는 게 이제 권리자 입장에서는 권리를 확정받으려는 거고 의무자, 채무자 내지 의무자 반대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런 의무가 없다. 뭐 이런 싸움이 분쟁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니까 그러한 분쟁에 있어서 해결 절차 중에 제일 원칙적인 게 지금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배우는 거니까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 학기 동안 반쯤 배우고 또 2학년 1학기에 반쯤 배울 거니까 지금 1에서는 1학년 2학기가 돼서 그렇긴 한데 지금 이게 1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2018년 2학기가 민사소송 1에 해당하고 내년에 1학기가 2에 해당하는 것인데 편의상 지금 이렇게 나눠 있고 전체적으로 민사소송법을 배우는 거예요. 원래 민사소송법 1은 판결 절차만을 말하기도 하고 민사소송법 2는 집행 절차를 말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민사소송법에서 2002년에 민사집행법이 따로 독립해서 법전이 만들어지고 했기 때문에 민사소송 1과 2가 전체적으로 민사소송법 즉 판결 절차를 배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1 부분에 해당하는 게 대충 어느 정도까지 보통 하냐면 증거법 전까지 1에서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책으로는 한 340면까지 갈 것 같은데 그 다음에 2에 해당하는 것을 증거법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하는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러한 권리를 확정하는 판결 절차를 사실은 배우고 권리를 확정한다는 것은 즉 판결 절차를 통해서 판결문에 뭐 예컨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라는 분쟁에서의 마지막 결론이 나왔다면 이 지급하라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피고가 즉 채무자가 원고에게 지급을 하면 되는데 임의로 지급하면 되는데 무언가 이유 때문에 지급을 안 하면 이것을 강제적으로 받아내기 위한 강제 실현 즉 판결 절차는 권리를 확정하는 반대 국면에서는 의무죠. 이것을 확정해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즉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줘야 된다라는 것이 권리가 확정이 된 거예요. 판결 절차를 통해서. 물론 이 판결 절차에도 보면 뭐 1심, 2심, 3심 뭐 이런 절차가 또 내부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뭐 1심에서 끝났든 대법원까지 가서 끝났든 확정이 되면 이 권리가 받을 권리가 채권이 뭐 또는 소유권 관련의 어떤 분쟁이었다면 물건이 즉 채권이나 물건이 확정이 되는 건데 그 확정된 대로 끝나는 단계가 아니고 집행하는 단계까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고 이제 넓은 의미에는 판결 절차도
권리를 실현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굳이 또 나눠본다면 여기는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고 판결 절차는 여기는 실제 이제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가 집행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실제 시험은 민사법이라는 속에서 이 민사소송법을 여러분이 시험을 보게 되고 나중에 변호사 시험은 민사집행법은 원칙적으로 시험 과목은 아닌데 그 지침 비슷한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사법을 이해하는 한도에서는 소송법이 나올 수는 있다 정도의 독립적으로 집행법이 과목은 아니다라고는 하면서도 나올 수도 있는 여지는 있는데 그래서 집행법을 테스트해보고 싶은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민사법이 테스트가 되니까 종종 본격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개념이나 논리를 알고 있어야 풀게끔 문제가 출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행법을 시험 범위이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해야 되고 실전적으로 뭐 실무상 가서 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한데 시험에 관해서만 본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의식은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과연 그것을 뭐 한 학기 내내 정통적으로 배워야 되느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러분이 다른 시험 과목 등과 관련해서.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필요는 한데 시험에서는 하여튼 시험 과목의 범위에는 공식적으로 이다라고는 안 하지만 나올 수 있는 여지에 이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민법을 보면 뭐 가압류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물권법 지금 배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저당권을 실행하는 게 강제집행에서 임의경매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채권 뭐 추심하는 추심명령 전부명령 이런 거 나오고 하기 때문에 개념 정도가 민법에서도 막 나와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나중에 집행법이 선택 과목으로는 있으니까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공부해 나가면 돼요. 하여튼 책은 참고하라고 줬고 원래 민사집행법은 아마 연수원의 민사재판 실무 속에서 보조교재로 여러분이 아마 구입해서 2학년 때부터 갖고 다니면서 보게 될 거니까 뭐 그걸 봐도 되고 하는 뭐 하여튼 참고 지금 물권법 배우면서도 참고할 거라면 보조로 보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민사집행법이 그렇게 개설될 수는 있다라는 거고 소송법은 1, 2로 1학년 2학기와 2학년 1학기에 진행될 거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1은 지금 증거법 이전 정도까지 되면 될 것 같고 증거법을 2학년 1학기에 민사소송법 2에서 하게 돼요. 이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의 기본이고 한편 권리를 확정하는 것 자체의 민법상법이 이제 본격적이진 않지만 자주 그런 실력이 여기에 투입돼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민법을 같이 배우면서 상법도 같이 배우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크게 어려워하지는 말고 쭉 쫓아오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어려운 법인데 뭐 3년 만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1학년 2학기부터 시작하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같이 비슷하게 진행한다. 그 다음에 이런 소송법, 절차법의 기본법이니까 민사소송법이 이것을 이해하면 행정소송법, 헌법소송 이런 거에서의 용어나 이론을 잘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 형사소송도 기본적으로 그건 이제 민사소송과는 또 다른 것이긴 하지만 용어 비슷한 거가 안 나와서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소를 제기하는 게 저쪽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고 이쪽에서 변론이라고 하는 것을 저쪽에서는 공판이라고 하고 물론 이제 형사는 이제 형벌권을 이제 확정해 가지고 처벌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니까
민사적인 순수한 것과는 속성이 좀 다른 면은 있죠. 그렇지만 절차로서의 형사소송은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민사소송에서 이렇게 이해했던 거가 거기 가서 또 이해해보면 비슷한 이런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절차로서의 민사소송법이 기본법이기 때문에 조금 딴 거를 먼저 다 실체법을 배우고 나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 어차피 권리를 실체법에서의 여러분이 민법상법을 보면 어떤 요건 하에 민법 규정을 보면 어떤 요건 하에 어떤 효과 이런 식으로 규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민법 뭐 245조 보면 점유취득시효에 보면 뭐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뭐 점유한 자는 이제 점유취득에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이 요건 이게 이제 우리 소송법에서는 요건 사실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가는데 민법 보면 어떤 대부분의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어떤 요건하에 어떤 효과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점유취득시효를 얘기해서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점유를 둘러싸고 시효 취득했느냐 아니냐가 싸움이 나서 분쟁이 된다면 이것을 해결하는데 결국 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다툼이 없는 것은 그대로 사실 인정의 기초로 해서 자백되면 형사소송에서는 자백되더라도 자백의 보강법칙 등에 의해서 또 다른 증거에 의해서 증명이 돼야 되는데 민사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사적 자치가 그대로 투영이 돼서 절차적으로도 당사자끼리 다툼이 없으면 그대로 사실 인정의 기초로 해줘요. 즉 형사적으로는 자백을 하더라도 뭔가 이 자백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질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보강법칙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또 다른 어떤 증거가 있어야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사실 인정의 즉 형사적으로 본다면 어떤 범죄 사실의 증명이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민사적으로는 사적 자치에 의한 분쟁 해결에 있어서의 실체법에 있어서의 그 사적 자치에 물론 일정한 한계는 있지만 그대로 투영돼서 당사자 간에 그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요건 사실에 다툼이 없다면 그대로 사실 인정의 기초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 즉 부인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 해서 자백이 되든 증거에 의해서 증명이 되든 이 요건 사실을 갖췄다면 민법에서 그 요건에 따른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재판에서 이제 이 판결문에 나타나게 돼요. 시효 취득했다라고 나타나는 거죠. 그 시효 취득을 위해서 뭐 20년간 평온 공연 어쩌고 저쩌고의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물론 그 요건 중에 일정 부분은 또 뭐 추정되기도 하고 뭐 등등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그럼 예를 들어 소유권은 그런 거라고 한다면 예컨대 이제 채권 중에 예를 들어서 소비대차에 관한 것은 여러분 채권법을 배웠으니까 민법 598조 등에 가면 소비대차의 요건 효과를 보면 소비대차에서 빌렸다면 나중에 동종, 동질, 동량으로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대여 사실이 있다면 그게 요건이잖아요. 소비대차에 대여 사실이 있다면 그 민법 598조 이하에서 보면 동종, 동질, 동량으로 반환해야 된다. 근데 이게 왜 싸움이 됐느냐? 빌린 적이 없다. 대여 사실이 없다라면 그것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건데 채권자인 원고는 대여 사실이 있으니까 변제기가 지난 동안 변제하지 만약 않았다면 반환받아야겠다라고 주장해서 그러면 소비대차 사실이 만약 인정된다면 여기 판결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그 빌린 돈 해당하는 돈을 갚아라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체법의 민상법에서의 모든 조문이 요건에 따라서 효과로 다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대부분의 조문 등을 보면 어떤 요건을 애우고 어떤 효과를 애운단 말이죠. 그럼 그 요건을 충족하면 그래서 요건 사실을 옛날에는 요건 사실을 실무적으로 안 배웠는데 여러분은 여기서 지금 연수원성의 요건 사실을 지금 배우는 것은 그 실무적인 것으로 더 접근돼서 배우기 때문에 그런데 뭐 결국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 내지는 요건 사실의 충족이 됐느냐가 하나의 사실 확정의 단계에서 필요한 거고 그것이 사실 확정이 만약 된다면 그 조문에 따른 효과를 부여받으려고 하는 것을 이제 민상법에서 여러분이 실체법적으로 익히는 거고 그 실체법에 따른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요 절차가 지금 민사소송법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판결문에
그 확정된 권리에 대한 만약에 그런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그런 권리가 없으니까 이 판결문은 원고의 청구, 이 청구 즉 권리 의무 뭐 이런 것에서 소송화돼서 나타난 그 청구를 기각한다. 그 원래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 소송법에서 이제 청구라고 하나의 단위로 포착한 그 청구에 대해서 원고가 주장하는 뭐 소유권의 취득이라든지 원고가 주장하는 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반환 청구라는 그 물권, 권리, 채권 등을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받아줄 수 없다면 원고의 그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 절차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저기서도 말했지만 이 사실을 확정을 해서 실제 법규를 해석 적용해서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권리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의무를 확정하는 절차가 판결 절차이다라고 하면 돼요. 구체적인 사실 여부를 소전제로 해서 3단 논법 여러분이 논리 뭐 이런 추론 이런 걸 배우는데 그 권리를 확정하기 위해서 사실을 소전제로 해서 그다음에 대전제인 법규를 여기다 해석 적용을 해서 그럼 아까로 친다면 소비대차에 대여 사실이 있다라면 또는 없다면의 사실 확정을 하는데 그게 확정된 다음에 법규로서의 민법 598조 등의 소비대차의 조문을 해석 적용을 해서 그 다음에 오케이가 되면 채권자인 원고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확정해 주는 거고 만약에 없다면 원고가 그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확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왜 판단의 절차는 이 3단 논법을 쓰는지를 잘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물권법, 채권법 등에서 설정했던 권리라는 것은 관념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거나 만질 수가 없어요. 이런 물건이라는 대상은 보거나 만질 수 있죠. 파란색의 이런 분필이면 분필 이렇게 보거나 만지거나 할 수 있는데 요거를 둘러싼 싸움에 있어서 이게 과연 내 권리자, 내 소유권이다 라는 어떤 싸움을 벌일 때의 대상이 아닌 물건에 대한 권리인 물건, 소유권 또는 돈 빌려준 것에 대한 청구권인 채권이라는 권리는 물권, 채권은 관념적으로 맞는 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손을 들어줘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보거나 만지거나 하면서 이 판단자가 법관인 법원이 해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런 채권, 반환 청구권이라는 관념적으로 만든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3단 논법을 써요. 그러한 반환 청구권이 너한테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소비대차 사실이라는 사실을 소전제로 해서 그럼 대여 사실이 있네. 그럼 우리가 이제 법규에 해석 적용을 해서 그것에 맞춘 소비대차의 채권법에 민법에 그 규정에 따라서 그러면 마지막에 네가 채무자는 반환을 해야 된다라는 반환 청구권이 이러한 소전제라는 사실 확정을 통해서 법규라는 해석 적용을 통한 대전제를 가지고 권리 의무를 확정한다. 즉 우리가 판단자인 재판은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그 관념적인 물권, 채권 등의 권리를 확정해 주기 위해서 이런 3단 논법을 쓴다. 그래서 사실을 확정하고 법규에 해석 적용을 하고 그럼 사실 확정은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계속 사적 자치가 그대로 소송법에 오니까 이런 것에서 사실을 확정을 하기 위한 그 단계는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변론주의라는 조금 뉘앙스상으로 딱 선뜻 안 떠오르는 용어를 쓰는데 당사자가 그런 주장을 펼쳐야 돼요. 그러니까 법원이 그런 판단을 해주기 위해서는 사실을 주장을 해야 돼요. 이 단계는 당사자한테 맡겨져 있어요. 한편 대전제인 법규의 해석 적용은 당사자가 이게 소비대차라고 뭐 주장은 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법원의 책무이자 직책으로 법원이 해석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실 주장만 펼치면 그게 소비대차가 되는지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 적용은 법원이 해서 그래서 해석 적용한 결과로서의 효과로서 반환해야 된다라는 어떤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규의 해석 적용은 법원의 직책이자 책무인데 다만 여러분이 민사법에서 그런 해석 적용을 관한 것을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판단자의 입장에서 어떤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문구를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등등은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실체법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건 원래 당사자가 뭐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예컨대 이렇게 하면 이해된단 말이죠. 어떤 사실을 주장해놓고 이게 상거래인지 순수한 민사적인 거래인지 뭐 등등은 주장을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장으로 이런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시효에 걸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 단계까지는 당사자가 하는 것인데 이게 과연 상사시효로서 3년인지 민사시효로서 10년인지는 이제 그 사실관계를 당사자가 나는 이게 3년이 유리한 쪽은 상사시효를 적용하려고 주장을 펼칠 거고 만약 이게 시효 완성을 막으려는 측에서는 10년짜리 민사시효에 불과한 겁니다 라고 주장은 펼지언정 그 주장을 뭐 펼치는 것까지는 입을 막지는 않는데 그것의 해석 적용은 법원이 하는 거다. 너는 사실을 말하라. 나는 법을 말한다 라는 격언이 있듯이 어떤 사람들의 분쟁에 있어서의 사실관계만 말을 하면 법원이 거기다 물론 시효까지 주장은 해야 돼요. 시효 주장을 해야 돼요. 변론주의 때문에 여러분이 민법에서 민법 종칙을 배울 때 뭐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 배울 때 민법의 시효에서 어떻게 설명돼요? 원래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상대적 소멸설보다 설명하기가 뭐하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적 소멸하면 그냥 당연히 절대적으로 소멸해야 되는데 그래도 주장을 하고 원용을 해야 된다라는 건 뭐라고 해요? 민사소송에서 뭐 변론주의 때문에 원용해야 된다. 아마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는 입장이 더 일반적이면서도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때 그래도 안 돼. 그렇게 아닌 것을 설명할 때 아마 변론주의가 등장할 거예요. 그래요? 민법 총칙에서? 그래요? 금시초문? 금시초문? 맞아? 나 몰라. 난 30년 전에 배운 얘기라. 맞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은 요 사실을 이제 주장을 펼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까지는 펼쳤지만 그게 상사시효가 가느냐 민사시효로 가느냐는 법원의 직책이자 책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걸 하고 물론 이런 법규의 해석 적용이 잘못했다라고 당사자가 주장해서 계속 싸움을 벌릴 수 있죠. 당사자가 생각한 대로 해석 적용을 해서 당사자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받아들이겠지만 그러한 결과가 안 나왔으면 그 1심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항소를 하고 또 상고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소심은 1심과 2심은 사실심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2심에 대한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해요. 그럼 그 용어가 뭐냐? 1심과 항소심까지는 이러한 사실 주장을 계속 펼치면서 법원이 법규 해석 적용을 한 결과로서 계속 진행한 결과로 결론이 나오는데 대법원에 대한 상고는 법률심이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뭐는 못한다? 사실 주장을 펼치는 단계는 스톱이 돼요. 항소심에서 끝나는 거고 대법원에 대해서는 뭐만 이제 불만이다라고 따지면서 상고를 하는 거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네가 A라고 법규에 해석 적용을 했는데 그 결과 내가 졌어요. 그러니까 1심과 2심 단계까지는 어떤 사실 주장을 계속 더 추가로 펼치거나 계속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해 나가면서 싸움을 벌리는 거고 한편 법규의 해석 적용은 당사자가 주장을 뭐 하는 걸 막지는 않지만 하여튼 법원이 직책이자 책무로서 법규의 해석 적용을 해서 이 결론으로서 판결로 나타내는데 그 판결의 결론이 못마땅하다라고 상고하는 대법원 단계는 이제 뭐 갖고는 다툼을 할 수 없냐면 사실 주장의 옥신각신을 할 수가 없고 법규의 해석 적용을 내가 생각할 때는 A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 결과 내 결론이 뭐 졌다든지 했을 때 이건 A라고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라 A의 반대인 B라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류의 싸움만을 하는 게 상고심이 이게 1심, 2심, 3심에 있어서 상고심이 법률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고심에서는 더 이상 사실 주장을 하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싸움은 더 없어요. 이 법규의 해석 적용은 법원의 직책이다 책무이긴 한데 그게 못마땅한 걸 갖고 하는 거예요. 상고심의 대법원에 대해서는 그게 그래서 상고는 법률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1심과 2심과 달리. 하여튼 이런 게 재판의 구조예요. 다시 한번 말을 한다면 사실을 확정해서 법규의 해석 적용을 해서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게 판결 절차의 기본이다. 이 권리 의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권리 자체를 눈으로 보거나 만져서 너한테 있다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 관념적인 존재인 이 권리에 대해서 이런 프로세싱을 통해서 권리 의무를 확정한다. 이 자체를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뭐 이런 과정 없고 너한테 권리 있다. 너는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판단할 수 없는 거니까 이런 3단 논법, 그래서 여러분이 논리, 추론 이런 거가 리트에서도 시험 보는 이유가 이런 3단 작업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법률에 있어서의 적성이 뭐 필요하다고 해서 보는 그런 게 리트에서 하나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재판의 구조인데 실제 그러니까 민상법은 이 소송법에서는 법규의 해석 적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법을 익히는 것. 여기는 이제 그것은 그것대로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절차적인 것만 가르쳐 주는 건데 실제 시험은 이제 로스쿨의 취지는 법조인을 교육을 통해서 배출해야 되니까 시험 자체가 민사법이라 해서 어떤 통합적으로 나오는데 그 통합적으로 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실제 가보면 여러분이 아직 정식의 실제 문제는 혹시 봤는지 모르지만 좀 어설프요. 괜히 거기다가 그걸 만들려고 하니까 오히려 독립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어설프고 문제를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걸 맞춰서 내려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보면 뭔가 한번 봐봤으면 내가 말하는 말을 알 거는 같은데 하여튼 통합적으로 낸다고는 하지만 내기도 쉽지 않고 또 사실은 통합이라는 속에서 또 그냥 독립적으로 내는 결과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실제 시험은 그래요. 근데 그 의도는 좋았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는 그 실체법은 여러분이 민상법, 상법에서 이런 데서 배우고 민법에서 배우고 우리는 절차 프로세싱만 가르쳐 주는데 이런 구조를 통해서 판결 속에서는 여러분이 민상법의 실체법이 여기서 필요한 거죠. 해석 적용이. 그래서 여러분이 민법에서 계속 요건 효과 이런 거 외우고 있는 거고 실제 이제 이게 실무화되니까 이제 요건 사실이라는 개념까지 써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일단 그 정도의 재판의 구조를 이해한 다음에 지금 이 재판의 구조에 대한 지금 설명은 어디에 가보면 쭉 자세히 써놨냐면 옆번호 2-1에 가보면 있어요. 민사소송의 구조라고 그래서 책 옆번호 2-1 페이지 번호 밑에 말고 옆번호 2-1에 가보면 그러한 3단 구조의 설명, 3단 논법이라는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2-1 부분을 보면 되고 다시 돌아와서 1-1 와서 그럼 이런 이제 큰 민사법의 구조로서의 재판의 구조를 봤고 우리가 이제 그 부분 중에 이제 이 사실을 확정하기 위한 이 절차 프로세싱을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1-1로 들어오면 첫 번째 절차로서의 민사소송이라고 그래서 절차법이다. 그래서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 법원에 뭔가 자기가 이런 것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소라고 한다. 너무나 기본적인 개념이죠. 소. 뭐 청구라고도 하고 뭐 조금씩 개념이 미세하게 차이 있는데 그냥 청구한다. 소를 제기한다. 소를 제기한 사람이 원고이다. 상대방이 피고이다. 뭐 이런 거. 형사소송에서는 소에 해당하는 공소를 제기한 게 검사고 상대방이 피고인이 되고 하니까 피고와 피고인이 일반적으로 뭐 일반 사람은 구별 못하는데 여러분은 형사소송에서의 검사의 상대방이 피고인인 거고 여기는 민사에서는 피고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소장을 제출해서 자기의 분쟁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제출하면 이제 자기 주장만으로 제출된 것이니까 그 소장이 상대방에게 피고에게 송달이 돼요. 그 송달되기 전에 이제 법원이 내부적으로 이 소장을 심사하고 적식의 소장인지 여부를 체킹해서 피고에게 송달을 해요. 그럼 피고 입장에서는 이제 원고가 자기한테 직접 원고가 피고한테 보내는 건 아니에요. 원고가 일단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이 그 소장의 적식 여부 등을 심사해 가면서 피고에게 너한테 원고가 이런 요청을 하고 이런 불만이 있고 이런 돈을 받고자 한다라는 것을 담은 소장이라는 서면을 피고에게 송달을 해요. 근데 용어는
소장 부본을 송달한다는 용어도 쓰면서 소장을 송달한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가끔가다 뭐 꼭 민사송법 아니더라도 부본, 원본, 뭐 정본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그건 과거에 손으로 쓰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원본이 있고 똑같은 내용을 썼어도 또 하나 만들어지면 그건 원본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프린트 아웃을 해버리니까 뭐 첫 번째 나온 게 이름 원본이고 두 번째로 나온 게 뭐 원본은 아니겠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부본이란 말 등등은 똑같은 거라는 의미니까 소장을 송달한다라고 굳이 막 부본을 송달한다라고 엄격하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원본이 하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사자가 소장을 제출할 때 어떻게 한다? 여러분이 이렇게 교재 읽어보면 피고수만큼의 부본을 같이 제출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복사해서 피고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원고가 미리 피고수, 이 피고수라는 것은 여러분이 피고가 1대1 소송만 생각한다면 그게 잘 이해 안 되지만 피고가 복수로 등장할 수가 있어요. 공동소송 등에 있어서. 그러니까 피고가 2명이 등장한다면 피고 2명 거리도 자기가 만들어서 내야 된다. 그래서 원고가 소장을 할 때 여러분이 나중에 기록형 할 때 보면 나중에 첨부 서류에 소장 부본 몇 통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고가 1명이면 소장 부본 1통. 그래서 원래는 3통을 만들어서 하나는 자기가 갖고 있고 원본에 해당하는 것을 원래는 법원에 내고, 그다음에 피고 수만큼의 부본,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1대1 사건은 세부를 출력해서 하나는 자기가 갖고 있고 하나는 법원에 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상대방인 피고에게 보낼 부본을 하나 더 내는 이런 식이 돼서 원고의 소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첨부 서류에 피고 수만큼에 해당하는, 즉 1명의 피고라면 소장 부본이 1통 첨부되어 있습니다라고 그 기록형의 마지막에 할 때도 여러분이 배우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첨부 서류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장 부본이란 말을 쓰는 게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뭐 원본이 뭐고 부본이 뭐고 그냥 프린트아웃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보통의 교과서 보면 그냥 소장을 송달한다라고도 하고 엄밀하게 부본을 송달한다라고도 하는데 그 개념은 뭐 그런 정도 이해를 하고 그냥 소장 송달한다라고 해도 되고 소장 부본을 송달해도 된다라고 하고 뭐 그렇게 쓰고 있어요. 하여튼 그 소장을 송달을 해주면서 그게 직접 송달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제출한 다음에 법원이 송달을 하면 피고에게 이렇게 송달하면서 피고 보고 네가 불만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서류를 내라 해서 피고가 첫 번째 내는 서면을 답변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고가 첫 번째 들어가는 이렇게 서면을 소장을 제출한다라고 하고 그게 상대방인 피고에게 전달되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소송의 메커니즘은 여러분이 일반적인 메커니즘은 요새도 막 정치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범죄적으로 보면 막 어떤 많이 사건이 나오는데 제일 좋은 전법은 실제적인 전법은 뭐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공격할 때 일반 사회생활이나 우리가 막 신문제에서 보는 거 보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뭔가 하다가 같이 휘말려 들어가면서 뭔가 더 확산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실전적으로는 상대방이 뭐 말할 때 쓰잘데없는 소리 내지는 가당치도 않다라면 어떻게 태도를 보이냐면 무시하는 무시하는 태도가 실제로는 일어나는 그 더 좋은 전법인데, 이 소송의 메커니즘은 상대방이 공격해온 것에 대해서 내가 무시하거나 뭐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면 그대로 인정하는 이런 형태의 구조예요. 그래서 아까 자백이란 말을 한번 말해줬는데 이 자백은 뭐냐면 네 말이 맞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해주는, 뭐 일반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싸움이 났는데 네 말이 맞다라고 해주는 게 좀 이상은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인정할 건 인정하니까 네 말이 그 부분은 맞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자백이라는 게 있는데 한편 지금 말하려는 것은 침묵적인 태도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공격을 해오는데 실제로서의 사회생활은 무시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무반응을 보이는 게 맞는 전법이긴 하지만 이 소송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그렇게 공격에 들어왔을 때 무시하거나 무대응, 즉 침묵으로 나가면 뭐 어떤 용어를 쓰냐면 150조 1항 3항을 보면 150조 1항의 조문인데 침묵적인 1항 2항의 3항의 조문을 보면 침묵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1항을 보면 자백 간주라는 아마 타이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백 그 자체는 아니지만 자백한 것으로 본다예요. 즉 그것을 뭐 이렇게 심각하게 막 애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 설명만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문제를 삼는데 답변을 해줘야 된다라는 메커니즘이고,
답변을 안 하면, 무대응을 하면 인정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게 소송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다에 해당하는 게 간주잖아요. 그래서 자백간주 이런 용어를 써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공격을 하면 그 150조에 그게 자백간주가 있고, 지금 이제 답변서를 내야 되는데, 그런 메커니즘 하에 좀 아까 설명으로 다시 돌아가서 답변서를 내야 되는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금 설명해 나가는 메커니즘상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너한테 돈 빌렸는데 왜 안 갚냐? 라고 공격해 들어왔는데, 나 입장에서는, 공격당한 피고 입장에서는 답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니까 지금 싸움이 된 거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상대방이 돈 왜 안 갚냐 했을 때 제일 허탈한 게 뭐예요? 갚을게요 하고서 답변서 내면 제일 사실은 허탈해요. 그러면 싸움이 돼.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죠. 뭐 그렇잖아요. 보통의 경우는 뭔가 거기에 대해서 빌린 적이 없다든지, 또는 이제 그게 부인이에요. 빌린 적이 없다. 그럼 증거에 의해서 이제 차용증 등이 증명되는데, 또 그런 경우는 있어요. 빌리긴 했지만 갚았다. 그럼 여러분이 민법에서 변제라는 걸 배우는데, 여기서 변제 항변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빌린 것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것은 부인이라고 그래요. 부인. 근데 빌린 거는 인정하는데 갚았다라고 하면 이제 민법 598조의 소비대차에서 빌린 것까지는 증명할 필요 없이 그대로 세팅이 되고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변제했느냐 아니냐. 그럼 원고 입장에서 또 갑자기 그래 갚은 거 맞다면 또 이 싸움이 안 되잖아요. 뭔가 만약 변제까지 간 싸움이었다면 원고 입장에서는 왜 이게 지금 분쟁이 됐겠어요? 뭔가 오긴 돈이 왔는데, 또는 아예 변제를 안 했다든지, 또는 돈이 와서 갚은 것처럼 형태는 됐지만 이건 또 다른 어떤 채권 채무 관계를 갚느라고 온 돈이다. 뭐 이런 거였을 때는 싸움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뭐 갚은 거 그대로 인정한다면 또 싸움이 참 허탈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고가 공격을 했을 때 피고가 실제 보이는 반응은 나 빌린 적 없다. 뭐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빌린 거 맞는데요 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뭐 그렇게, 근데 실제 대여금은 그런 상황이 더 많아요. 빌린 것 자체를 싸우는 류의 분쟁보다는 실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을 빌렸는데 소송까지 가긴 갔지만 어떤 케이스냐면, 여러분 봐서요. 주위에서 돈 빌린 것 자체를 안 빌렸다고 오리발 내밀면서 막 싸움이 벌어지는 거가 일반적이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돈 빌린 사건은 사실상 못 갚는 류의, 즉 뭔가 때문에 빌렸는데 지금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졌다든지, 뭐 회사에 갑자기 잘렸다든지, 예상했던 어떤 일이 순조롭게 안 풀렸다든지 해서 못 갚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돈 빌려준 사람은 그냥 마음 좋게 기다리면 되는데, 이 피고 돈 빌려간 사람이 친구지간이라든지 아니까 빌려줬겠죠. 뭐 은행과 일반 사람 같은 경우는 서류상 확실하지만 원래 알던 사람은 아니고 우리가 그냥 주위에서 아는 사람한테 빌려줬는데, 그럼 그 채무자의 태도는 뭐예요? 처음에는 이제 호기롭게 빌려가서 뭔가 해보려다가 경제적으로 파탄이 났으니까 조금 미안도 하겠죠, 처음에.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줘라 뭐 이렇게 해서 하다가 또 조금 더 지나서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뭐 전화도 안 받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또 좀 더 지나면 뭐 진짜 이제 뭐 쌩까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딱 이렇게 반도가 돼가지고 우리는 도망도 못 가요. 그 다음에 요새 세상에 무슨 뭐 통신 없이 살 수도 없고 뭐 은행카드 없이 살 수 없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다가 이렇게 왔냐면, 보세요. 원래 싸움은 빌린 적 없다 막 이런 뭐 치열한 싸움을 놓고 우리가 이제 이걸 해야 실감이 나는데, 아까 말했듯이 빌렸는데 뭐 미안하다 류의 태도라면 이게 싸움이 될 리는 없는데도 싸움이 되는 거는 이제 실제는 많아요, 그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분쟁의 와중에는 반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상정해야 이게 좀 이 절차가 분쟁을 해결한다라는 의미가 살아나는데, 자칫하다가는 이제 이런 돈 빌려준 사건은 실제 빌렸을 때 당시에 뭔가가 잘 안 돼가지고 예상을 못하다가 빵꾸가 나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맨날 문제되는 건 뭐예요? 민사적으로는 막 힘들고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고소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죠. 왜냐면 이 잠적을 해버리면 이거 뭔가 갚아라 마라 속앓이만 하지만 하면서도 그래도 연락이나 되면 기다려나 보고 뭐 이렇게 상황을 아는데, 이제 언제부터 잠적을 하면 이거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해서
지금 상황을 볼 때 잠수 타고 있을 정도까지 됐고, 잠수 타면 보통은 뭐야?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주소조차도 파악이 안 되니까 하도 괘씸하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뭐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연락도 안 되면 채권자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하지. 그러니까 막 그 형사고소도 하고 하면서 주소가 파악 안 되면 형사고소해가지고 일단 사기죄라는 건 뭐야? 빌렸을 때 어떤 갚을 능력이 없거나 갚을 의사가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더라도 일단 형사고소하면 잠적하고 있으니까 주민등록증을 쓰는 어디 비행기 같은 거 타다가 잡혀와. 이게 형사고소로 사기죄를 해놓으면 이제 이게 지명수배 비슷하게 되는 거야. 아직 확정은 안 되고 있지만 일단 고소한 사람 말에 따라서 사기죄로 입건이 되면서 이렇게 지명수배 비슷하게 되니까 완벽한 지금 뭐 범죄가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갑자기 어디서 비행기 타려다가 주민등록증 같은 거 하다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확인돼가지고 압송돼와. 그러면 이제 채권자가 그 어디 경찰서로 가서 보면 가가지고 사기죄 막 얘기하려면 이제 그 잡혀온 사람이 내가 사기는 아니다. 내가 빌렸는데 형편이 지금 안 돼서 못 갚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일단은 대면할 수 있는 기회는 형사 고소를 해가지고 생기게 돼. 그러니까 그게 민사사건에 형사사건화 한다는 게 그거야. 실제 재산적인 어떤 거래관계를 일단 주장은 형사사건화해서 걸어버려서 그럼 거기에서도 뭐 증거가 많이 준비가 될 수가 있어. 과연 돈 빌려간 관계라든지 어떤 상황 등이 거기서 사기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어떤 내역 같은 게 막 나오니까 나중에 민사에서 소송할 때 증거자료, 특히 차용증 같은 거 안 빌려주고 그냥 돈 빌려줬다가 이런 일 당했을 때 마땅히 증명할 게 없을 때 형사상의 그런 조서 같은 게 증거로 들어가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민사사건을 형사사건화하는 게 문제가 있긴 한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뭐 탐문성으로 이렇게 사설탐정법을 지금 만들려는데 우리나라는 사설탐정까지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소재를 파악한다든지 하는데